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우리 시장에 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도 점검해보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또 코인 시장도 그만큼 들썩였었는데 하나씩 공매도 재개와 함께 시작되는 5월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이진우 소장의 이슈 칼럼부터 시작합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네. 우리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근데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네. 1.6%를 기록하면서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되게 만족하는 듯한 뉘앙스를 많이 풍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오늘 양시장 다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오늘도 좀 거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GDP 성장률이 좋았는데 이게 네.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까지는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너무 뭐 자랑할 건 못 되고요. 네. 뭐만 나오면은 뭐 어디서 최고, 어디 내에서 최고 이러는데 좋은 일일수록 조용해야죠. 우리나라 GDP 발표 이후에 시장 흐름을 갖다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나왔던 중국 상황 한번 보실까요? 네네. 지금 보시면은 자, 중국 GDP가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2020년 작년 거지만 2020년 거 아직까지 최종 확정적으로 통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9년 보면은 14조 3,429억 달러입니다. 이제 미국은 21조 4,300억 달러. 지금 이제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상당히 향후 좋게 보는 분들은 이거 뭐 몇 년 내로 따라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2019년만 하더라도 중국 3% 이상, 미국도 4% 이상 했어요. 자, 이제 작년은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수치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그 2019년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1조 6,467억 달러. 그런데 2019년에는 우리가 사실 GDP 규모가 좀 역성장을 했던 그 해이기도 합니다. 자, GDP 성장률. 여기서 어떤 거는 전년 대비, 어떤 때는 전분기 전기 대비, 전년 대비, 전기 대비 이렇게 지표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GDP는 발표는 분기별로 돼요. 발표는 분기별로 되는데 이번 금년 들어서 1, 2, 3월 1분기에 작년 1, 2, 3월 대비 작년은 그때 우한부터 시작해서 난리 났던 그때 공식적으로 마이너스 6.8%라는데 이번에는 그때 대비 18.3%, 1년 전 대비 뭐 일종의 기저효과라는 거 작년에 워낙 나빴으니 네. 그것도 있긴 합니다. 좋아요.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전반적인 GDP 규모도 이렇게 14조 달러를 넘기까지 이런 속도로 커왔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어서 중국 개방하면서 정말 급하게 왔죠. 성장률도 이번에 삐쭉 올라간 거. 어쨌거나 이 GDP뿐만 아니라 모든 지표가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존의 지표 분석과는 조금 혼선을 빚을 만큼 너무 들쭉날쭉한 거는 인정하십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중국 증시가 삐리해요. 지금 이거는 어제 차트입니다. 오늘도 사실 중국 상하이나 심천할 것 없이 어제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상하이는 200일선 겨우겨우 지지 확인하고 작년부터의 이 저항선 이거 아직 돌파가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 심천은 상하이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죠. 200일 밑으로도 흘러내렸다가 아직 이 선까지도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황. 중국도 하물며 이렇습니다. 당신 중국 지표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저는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러나 시장이라는 데서는 왜냐? 똑같은 조건 하에서 경기를 펼쳐야 되니까요. 네.
주어진 그 데이터를 그냥 너도 보고 나도 보고 같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움직이느냐입니다. 나 혼자 안 믿어라고 해서 중국 지표 좋다고 해서 다들 중국 좋은 쪽으로 베팅을 하는데 나 혼자 못 믿어 해봐야 돈이 안 되는 곳이 시장이에요. 그런데 지표가 좋은데 못 가더라. 우리는 오늘 아침에 전기 대비 작년 이맘때 1분기가 아니고 지난 10월, 11월, 12월, 작년 10월 4분기 대비 1.6% 성장했다는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라도 1.8% 성장밖에 안 되네요. 작년에 우리가 3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막 본격화되고 했던데 그거 대비 1.8% 성장이면 전년 대비로는 그렇게 뭐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1.6% 이마저도 애초에 이코노미스트들은 1% 될까 말까 이랬어요. 네. 전기 대비로도 1% 될까 말까 했는데 1.6%뭐 상당히 깜짝 뭐 실적, 깜짝 GDP, 깜짝 반등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일단 건설 투자는 이래요. 여기서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비입니다. 요 괄호 앞의 숫자는 전기비고 건설 투자가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그 대신 이제 무엇이 크게 이번에 GDP 성장률에 보탬이 됐는가 하면 설비 투자. 전기비 6.6% 늘었고 작년 대비로는 12.4% 그리고 수출도 작년 대비 4.5%로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민간 소비도 좋아졌다고는 하나 10시에 다들 뭐 전철 타고 집에 가는 거 11시까지 해주면 더 좋아질 거예요. 12시까지 하면 더 좋아질 거고 그냥 방역 우리 국민들이 잘 지키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냥 10시만 되면 바글바글 미어 터집니다. 강남의 지하철역 화장실에 남자들이 줄을 서야 될 판이니 이 방역도 참 이제는 경제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말은 이제 헤드라인은 코로나 이전 경제 규모를 회복했다. 이제 GDP 규모 자체가. 근데 대부분의 그런 기사를 보는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 상황이고 중국 증시도 그 좋다는 지표, GDP도 못 가는 것처럼 우리도 못 가고 있죠. 못 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한 그런 상황인데 자, 우리 오늘은 월간 차트 가져왔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볼린저 밴드를 씌워봤어요. 지금 자꾸 이렇게 뭐죠? 위로 자꾸 상단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그리고 기울기도 굉장히 가파르죠. 네. MACD나 RSI는 지금 많이 과매수 국면입니다. 거래도 지금 치열해요. 사기도 사지만 막 파는 쪽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미지를 하나 던지고 싶네요. 지금 증시는 아주 높은 산에 지금 등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뭐 한라산, 뭐 지리산, 태백산 정도가 아니고 많은 이렇게 서로 그거는 돼요. 서로 위로는 돼요. 나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위치냐? 적어도 구분형선. 굉장히 기울기도 가파르고 네. 해가 떨어지면은 굉장히 찬바람이 불 수도 있고 한파가 몰아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밤을 새기도 해야 되는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위험하다기보다도 이제 한 발짝 한 발짝이 그러니 막 날아가는 장은 아닌 거예요. 날아가는 장은 아니고 올라가고 고점을 높여가고 정상에 이르기까지 여기 보니까 고지가 바로 저기예요.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적으로는 타겟이 기어의 시장이 한번 찍었으면 하는 레벨은 2018년 2월부터 작년 팬데믹으로 인해서 3월 달에 급락 올 때까지의 이것이 서울 증시에 있어서 하나의 파동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았단 말입니다. V자 반등을 이루고 힘있게 올라갔으면은 그래서 시작했던 이것을 열었다면은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모든 알고리즘에는 아마 이 레벨이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타겟은 이 낙폭의 1.618배. 그것이 러플리 한 3,300 살짝 넘어서 초반이란 얘기죠. 3,266 이거는 장중 고점이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경신했고 네네.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고점을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좀 주춤주춤하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GDP 성장률이 좋았음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 좀 확인해 봤을 때 코로나19 이전을 과연 회복했는지는 조금 더 생각을 깊이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이야기 좀 나눠보면요. 네. S&P 500이랑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는데 네. 다우지수는 조금 하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자본이득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이유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자본이득세 부분에 이렇게 보시죠. 사실 그거 이제 발표되던 날은 조금 뭐 나스닥이 한 200포인트 남짓 빠지고 네. 시장이 약간 충격을 받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바로 다 그냥 회복해 버렸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집권 초기에 너무 던진다. 너무 던진다. 지금 2조 2,500억 달러, 이른바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고 했던 그것도 지금 사실상 2조 2,500억 달러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요. 공화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 8천억 달러 규모 같으면 우리도 동의해 줄게. 이런 분위기예요. 자, 법인세 어떻게 얘기했죠? 21%까지 낮춰졌던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니었습니까? 그게 14%니까 35% 하던 놈을 21%로 낮췄는 걸 또 절반 정도 해서 28% 올리게 했다가 이것도 기업 측이나 시장 측에서의 반발이 심하니 또 슬그머니 하는 얘기가 25%면 되겠니? 뭐 이런 거예요. 시장도 이제 감을 잡은 겁니다. 아, 쟤들 일하는 게 저런 거구나. 그냥 한번 뛰어보고 감 보고 통하겠다 싶으면 밀어붙이고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 빼고. 싶으면 발 빼고 뭐 이런 어떤 흐름이 된 겁니다. 아직도 지금 아리조나에서는 뭐 작년 11월자 그 선거 그거 재검 편다고 난리치고 있는 판국에 자 다우지수 한번 보시죠. 다우지수 보시면은 얘도 지금 꽤나 높은 데 와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죠. 네. 자, 이 화이자 백신 나왔던 11월 9일에 훌쩍 뛰어오른 이후에 이 흐름은 뭐였죠? 자, 이제는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단계야. 그렇게 해서 어떤 것들이 좋았는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런 종목들, 프록텐 갬블, 코카콜라, 뭐 월마트, 3M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뭐라 그랬죠? 기술주, 성장주가 아닌 경기 민감주, 뭐 가치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들이 지금 어제 보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수를 까먹었어요. 그렇네요. 이런 종목들이. 반면에 나스닥은 어쨌거나 사상 최고치, 장중 최고치는 아닙니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어요. 했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그러면 나스닥에서 기술주들 잘 나가는 애들 어떤가 싶어서 한번 보니 애플 아직까지 최고치 못 넘어갔고 아마존닷컴도 최근 힘은 냈습니다만 이때 고점 살짝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걸 살짝 넘었던 게 지난 4월 19일이긴 한데 AMD 같은 기업도 지금 어제 제법 올랐습니다. 나스닥 종목 중에 상당히 오른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지지부진했고 엔비디아는 최근에 좋았죠. 이런 상황이면 뭐냐. 나스닥이 꾸준히 올라왔는데 얘들 뭐 파인이 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애들 말고 뭐가 올랐길래 싶은 정도로 즉 골고루 올랐던 거죠. 네, 골고루 올랐던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그렇게 됐고 테슬라가 지금 이제 장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가 1분기 매출액 우리 돈으로 한 11조 5천억, 103억 9천만 달러에다가 순이익이 4억 3,800만 달러 이렇게 해서 작년 1분기 대비 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갖고 지금 이제 테슬라 종목 대화방에 가보면 뭐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분들은 저 4억 3,800만 달러 저거 중에 뭐 한 1억 달러 정도는 그거라면서 비트코인 팔아먹은 거라면서 그리고 무슨 또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규제 관련해서 뭘 하나 또 크레딧 판매 대금이 한 5억 달러라며 그렇게 해서 차 팔아서는 아직도 못 벌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또 테슬라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야 얘가 무슨 뭐 그러면 돈 벌어가지고 무슨 뭐 배당하고 무슨 뭐 그럴 회사니 이렇게 이제 또 갈립니다. 갈리는데
아주 재밌는 댓글 하나 있더만요. 아, 이 회사가 그 회사냐? 그 CEO가 저기 코인 단타 뛰면서 투잡 뛴다는 그 회사냐?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한 2%, 2.5% 정도 하락하고 있어서 오늘 밤에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라는지 얘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때처럼은 아니죠. 좀 무겁죠. 이제 그런 정도의 시장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겁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지금 테슬라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매수세가 붙으면서 이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지금 네,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냥 또 따로 궁금한 게 지금 그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정말 수익을 거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뭐 보도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도 테슬라가 그렇게 밝혔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트윗이 올라와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자기는 안 했다, 매도 안 했다. 내 뭐 개인적으로 이러면서. 갖고 있는 건 매도 안 했다. 네네. 그냥 뭐 회사가 한 전체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10% 팔았다. 네. 저기 뭐 한 15억 달러인가 그때 샀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참 저도 그거 뭐 좌우지가 한 1, 20년 내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라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지 아니면 참 무슨 옛날 조이팔신급인지 이제 궁금한데요. 자, 비트코인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이 차트가 잘 맞는 시장이라고 하더니 그 말은 맞네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무슨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만한 기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이런 쪽에서 차트 보고 들어간다 하더니만 사실 지난주에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고 했는데 맞아요. 예, 상승세 애기형의 하단이 깨지면서 그냥 훅 밀립니다. 훅 밀리고 차트가 잘 맞긴 잘 맞아요. 이 선에 오니까 또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네. 거기다가 도지코인이 이런 상황이었죠. 비트코인은 이때 고점 대비 한 25% 정도, 한 4분의 1 토막 정도였다면 도지코인은 이 고점 대비 이쯤 갔을 때는 그때 뭐 한 70% 가까이 낙폭이 컸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또 줍한 분들은 또 따블 났습니다. 0.15에 사가지고 지금 0.28 뭐 이런 식이니까 0.14대에 사가지고 또 따블 났으니 며칠 사이에 이건 이제 이 손맛 때문에 떠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한때 17조 원, 15조 원 해가지고 우리 코스피 거래 대금을 능가했어요. 이 도지코인 하나만. 네. 그랬던 이 시장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급감했다는 얘기는 조금 이번 이 1차적인 충격으로 이 알트코인 시장의 참가자들이 좀 느낀 것 같아요. 아, 이것은 굉장히 좀 이럴 수가 있는 시장이구나. 그래서 심지어 이제 코인을 기어이 하고 싶다면은 비트나 이더리움 정도만 해라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은 수천 개입니다. 코인 종류가 네. 이제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국내에서만 거래되고 국제적인 시세도 없는 것만 해도 뭐 부지기수고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소위 말하는 잡코인에서 비트코인 쪽으로 좀 결국 집중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일각에서 말하는 코인 시장으로 나갔던 돈이나 사람들이 다시 증시로 돌아오지 않겠나 하기에는 이 한 번으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조금 네. 몇 번의 조정이 더 몇 있어야 번의 되나요? 더 조정이 있거나 이번과 같은 그런 충격이 좀 더 이렇게 한 번 더 경험이 되어진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겠는데 조금 이 말씀도 드려야 되겠어요. 증시를 비롯해서나 뭐 코인 시장을 비롯해서나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림 두 개라고 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뭐 이렇게 오늘장 내일장 이 시간에는 제가 다른 매체와는 달리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저의 속내를 좀 드러냅니다. 물론 욕먹을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공감하지 못하실 부분도 있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밑빠진 독이죠. 네. 자, 이제 콩쥐가 이제 난감합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이 나중에 두꺼비가 막아주면서 이 물독을 채우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독에 물이 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새 나가는 물보다도 더 빨리 더 많은 물을 채우면 독은 채워집니다. 그런데 결국 갖다 계속 공급하는 물이 적어지는 순간에는 조금 수량이 줄어들고 들어오는 또 물을 붓지 못하는 순간에 다 새어나가겠죠. 네. 이게 시장이에요.
뭐 증시일 수도 있고 코인 시장일 수도 있는데 이 새 나가는 물은 첫째는 제가 봐서는 그겁니다. 가랑비 옷 젖는다고 이런저런 수수료들이죠. 그죠? 맞아요. 뭘 하면서 수수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로섬이란 말은 엄밀하게는 제로섬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법만큼 누군가가 잃었다고 하는데 이 누군가가 잃은 만큼을 누군가가 다 벌지는 못했어요. 시장에 샀다 팔았다는 사람들은. 이게 네거티브 썸입니다. 더하면 마이너스예요. 왜? 뽀찌 뜯어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훨씬 더 표 안 나게 저 구멍은 뭐냐 하면은 이 시장이나 저 시장이나 할 것 없이 소위 흔들어대는 시세 조작 세력들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도 만만찮아요. 터키에 뭐 거래소 대표가 2조 원 정도 해먹고 날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샤워실의 바보들. 이런 와중에 우리가 보기에 버냉키, 옐런, 파월, 뭐 드라기, 라가르드 쟁쟁한 사람들입니다만 예전부터 나왔던 그 풍자가 그거죠. 이거는 뭐 글로벌 모니터 안금호 편집장의 그 유명한 책 샤워실의 바보들 표지긴 한데 샤워실의 바보들의 그 명제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수도꼭지 좀 부실한 거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렇게 나오는 이 두 개의 꼭지가 있을 때 샤워하다 보면은 처음에 좀 찹다 싶어서 왼쪽에 있는 뜨거운 거 확 열었다가 조금 있다 보면 막 너무 뜨거워서 또 데일 정도고 그래서 또 이거 잠그고 이거 열다 보면 또 막 너무 차갑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네네. 통화정책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돈을 갖다 풀었다 쪼았다 하는 이것이 이들의 하는 짓이 옛날부터 경제학자들 중에 상당히 또 그간 사람들은 냉소적인 사람들은 저들을 보고 샤워실의 바보들이라고 했던 것이죠. 뭐 시장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독에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이렇게 물을 갖다 부으면서 독이 차올랐는데 여기에 물을 채우는 사람의 숫자도 적어지거나 바가지가 작아지거나 똑같은 바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담아오는 물이 적어지거나 하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폭락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기대 수익률을 낮추셔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인지하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지금 우리 시장은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4월 한 달 동안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 또 FOMC 회의도 있고 5월 달에는 굵직한 이슈들이 또 예상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증시 흐름 보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는 말씀, 당연히 또 그렇게 조정을 보일 만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FOMC 회의가 별거 없을 것이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떤 회의가 나타나더라도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또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FOMC 회의 이전에 ECB하고 BOJ가 힌트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회의 결과를 어느 정도 유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그 ECB와 또 이번 주에 나타났었던 BOJ 쪽의 회의가 주는 힌트는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 그리고 시장이 생각했었던 그 테이퍼링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ECB 쪽이 먼저 테이퍼링 쪽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들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BOJ 같은 경우는 시장에 더 우호적인 스탠스를 내세웠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그 시기가 겹쳤습니다. 미국 국채 발행 시기하고 완전히 오버랩됐기 때문에 그 일정하고 이 내용하고 미국 시장의 채권 시장 흐름하고 놓고 보면은 긍정적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금주 초에 어제밤까지 미국 국채 발행 일정이 있었는데 다 무난히 소화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페드 역시
FOMC 회의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이런 BOJ와 ECB가 줬었던 그 행보를 그대로 이어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테이퍼링은 사실 시장의 우려일 뿐이지 글로벌 중앙은행 중에서 주축이 되는 이 세 개 은행이 아직 검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캐나다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또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지만 그냥 외신의 보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인용한 정보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이후에 나타났었던 ECB와 BOJ 모습을 더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한 모습들이 자산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을 우리가 달러 인덱스 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를 달러 인덱스 표를 보시면은 그 흐름 자체가 오늘 밤 결과도 그 범주 안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패드를 중심으로 상대편 쪽에 ECB하고 BOJ의 상관관계를 따질 때 입찰이 일단 일단락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보다는 통화시장 쪽을 보는 것이 더 명확하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흐름을 보면은 지금 4월 달부터 계속 안정적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제가 푸른색 타원형으로 표시를 한 저게 3월의 모습인데 저 때는 급등락이 막 이어졌었던 그 구간이고 아래쪽에서 급하게 쳐올리는 그런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났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자산시장이 많이 흔들렸던 시기였었죠. 특히나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강해버리면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이죠. 저러한 흐름이 선제적으로 나타났었던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해보면은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물론 지금 반등을 할락말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는 있지만 만약 오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쪽에서 반응을 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ECB나 그 BOJ 쪽의 흐름 이런 일정상의 흐름을 놓고 봐도 그렇고 그로 인한 영향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 달러 인덱스의 모습을 봐도 오늘 밤에 어떤 큰 문제가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리고 그것이 5월 장세까지 이어질 확률,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2년물부터 7년물의 이 단중기물 채권 발행이 좀 포커스가 됐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과거에 어떤 3월에 좀 이슈를 만들면서 시장 불안 요인이 됐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BOJ 쪽의 회의가 마무리된 다음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일단락되면서 안정권을 진입했는데 단지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4월 달은 마무리됐고요. 5월 달 보시면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때가 이제 채권 발행 시기가 다시 도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도래를 하는데요. 미국 쪽에서 금액이 약간 좀 큽니다. 그러니까 4월 달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분기 중에 가장 편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5월 가면 증가되고 6월 가면 더 증가되고 하는데 그것이 5월 11일부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5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한 2,515억 달러가 증액되는 규모에서 4월에 증액된 것보다 증액 규모는 약 한 30%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좀 부담이 되는 시기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5월이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 그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주지 않으면 다음 발행 때부터는 또 시장에서 노이즈가 나타날 수 있고 다음 회의는 6월달 회의가 될 텐데 그때까지 시장에서 또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계속 패드에게 어떤 무엇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 같은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월 들어서면은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나타났었던 것 4월보다 그게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기 전망이 나오면서 5월은 좀 4월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긴 들지만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이런 조정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채권 발행 일정 같은 것을 좀 감안해서 완급 조절하면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우려는 없어 보이는 5월 시장입니다.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만 좀 열어두시고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FOMC 회의에서 별다른 이제 언급이 없게 되더라도 분명히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시장을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권에 진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이제 더 좋아질, 시장이 좋아질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정권에 진입하고 이 경제 흐름하고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면은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시기에 거론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3월에 좀 이슈가 됐을 때 4월 지나면서 안정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주가 상승에 연결이 되는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것이 점차 현실화될 가능성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중간중간 노이즈가 나타나더라도 긍정적인 시황을 변화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미국 GDP, 그러니까 성장률이 나오는 그 예상치가 물론 이 확정된 수치는 이번 주에 후반에 나오겠지만 패드 쪽하고 민간 기관에서는 계속 그 예측치를 지금 수치를 내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진입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GDP 예상치 변화추이 아틀란타 패드에서 그제 내놓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위에 녹색 선으로 표시한 것이 아틀란타 패드가 전망하고 있는 GDP 추이고요. 아래쪽에 푸른색 선이 민간 기관의 평균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많이 좀 괴리가 벌어졌었는데 이제 많이 좀 수렴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한때는 뭐 9%까지도 GDP 예상치를 내놨었으니까요. 아틀란타 패드 쪽에서요. 근데 이제는 민간 기관에서 뭐 5% 중후반, 패드 쪽에서는 6% 초반 뭐 이런 식으로 내놓고 있어서 아마도 중간 정도에서 수치가 나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 나타난 수치는 대강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더 이상 충격을 줄 만한 성장률 지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를 보면서 생각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기서 근거가 돼서 증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장의 전망이나 패드의 예상치가 변화하는 그 추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주는 영향이 막대했었다라는 것이죠. 표의 중간에 보면은 급상승하는 그런 구간이 두 기관에서, 그러니까 아틀란타 패드 쪽이나 민간 기관이나 놓고 봤을 때 2월 중후반부터는 저 수치들이 빠르게 위로 솟구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때 바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쪽에 우려가 나타났었고 금리도 따라 올라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중간 부분에 나타났었던 저런 흐름이 다시 재현되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은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수치가 반영이 된 상태고 그 인플레이션이 자산 인플레이션 쪽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지표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런 성장이 경제의 질적인 변화, 그것이 기업 이익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고용에 어느 정도의 반영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상승에 어떤 재료가 없다라든지 이제부터는 올 때까지 왔기 때문에 뭐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힘들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정책회의 지금 앞두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ECB하고 BOJ가 회의 거치면서 어느 힌트를 줬기 때문에 뭐 정황상의 근거로 패드 쪽에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저러한 GDP 추이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도 굳이 변화가 나타날 만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패드 쪽에서 아무리 그렇게 좋게 결과를 낸다 할지언정 시장이 어떻게 또 반응을 보일까 이게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단순히 채권 발행 때문만이 아니라 정책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항상 시장은 확인을 원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감이 계속 증폭돼서 6월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채권 발행 물량이 5월 3일 미국 재무부 3분기 경제 운영 정책이 확정이 되고 5월 5일에 그 수치가 공개될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채권 발행 물량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려감이 또 증폭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조용히 넘어가겠지만 5월 중순부터 또 6월 FOMC 회의 거의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은 지난 3월에 나타났었던 그런 어떤 좀 노이즈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인플레이션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임팩트는 좀 크지 않겠지만 노이즈는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채 발행 물량에 대해서는 또 한번 나중에 점검할 필요가 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패드가 주는 그 시장 임팩트가 고려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향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재난지원금 지금 공급을 하면서 그 재원 조달이 이 증세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미국 쪽에서 밝히고 있는데 만약 그러한 상황에서 패드가 그동안의 공급,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고 테이퍼링을 하면서 점차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가뜩이나 시장에서 기대하고 우려감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기동적인 시그널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어느 정도 안도시킨 그런 상황 하에서 그 이슈를 재부각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지는 시기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지가 않을 확률이 커졌다라는 점도 우리가 이 정책 변화가 없을 그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월의 회의는 결국 6월 회의를 앞둔 포석을 좀 밝히는 정도? 그 정도지만 결코 회의의 무게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나타나는 회의나 또 5월 초까지 나타나는 그런 패드의 행보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긍정적인 시그널에 그 무게가 좀 더 실릴 수가 있다라는 점에 관점을 보고 전략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월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채 발행 일정도 있겠지만 또 5월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 재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5월 시장 바라보더라도 분명히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지난주에도 이제 비슷하게 어느 정도 근거를 제시하면서 공매도가 이렇게 크게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오히려 악영향이 나타나도 그것은 좀 하방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면은 오히려 그 파괴력이 더 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것이 순서가 어떻게 바뀔지언정 그 비슷한 흐름이 그러니까 악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이 모두 다 한 번씩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4월 말하고 5월 초까지 이어지는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 흐름에서, 그러니까 선물 매매 흐름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좀 찾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예측을 하거나 예언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베이시스에 두는 그 영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베이시스에 따라 그 영향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시스에 따라서 공매도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어도 공매도를 하면서 선물을 매수를 해줘서 베이시스가 강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매를 계속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FOMC 회의에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와도 시장이 계속 의문을 제시할 수 있고 패드에 어느 정도 무엇인가를 원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에 가뜩이나 이런 공매도 재개가 나타나면서 외국인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중기 시각의 긍정적인 시황관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수급의 일시적인 변화가 긍정적인 흐름을 변화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하고 패드의 중기 전망이 5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4월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다만 우리 시장은 이런 공매도의 수급 요인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에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펀더멘탈 쪽으로는 여태까지 별로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쪽으로만 따져봤는데 이 바이든 정부가 계속 이 리쇼어링, 그러니까 예전에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었던 리쇼어링 정책하고 비슷한 그런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까지도 어느 정도 한 발짝 들어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바마 정부를 이어서
트럼프, 바이든 정부까지 계속 하나의 그 미국 중심의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정도만은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났었던 이머징 마켓의 좀 상대적인 열악했었던 수익률,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와 연계돼서 공매도가 나오고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 쪽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은 디커플링이 더 확대되면서 계속 눌릴 수가 있다라는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방 전환이 아니어도 상승 탄력을 많이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선물 거래 쪽에서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고, 그동안의 4월 동안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5월까지 이어질지는 5월 한 중순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흐름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나더라도 그걸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계속 주목해서 이 베이시스와 프로그램 차익 거래 쪽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수는 그렇게 움직이더라도 우리는 개별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4월에 개별 종목 장세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요. 근데 4월에 좋았었던 개별 종목 중에서 이게 4월 말 5월 초에 가면은 이탈될 수 있는, 추세로 이탈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의 기술적 흐름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종목들에 계속 접근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전략은 약간 좀 중기적으로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개별 종목 대응 전략이 유지가 되려면 중요한 것은 5월 들어가지고 대형주의 안정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답답함의 극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가 실제로 아래쪽에서 올라온 퍼센테이지하고 위에서 하락 조정을 보인 퍼센테이지를 구해보신다면은 이것이 과연 무리한 흐름인가, 과연 무의미한 흐름인가,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5월에는 단기적이라도 대형주가 좀 안정적인 흐름을 상승을 한번 보여줄 경우에만 4월에 나타났었던 개별 종목에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5월 들어서면은 개별 종목에 대한 전략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수가 한 달 내내 박스권에서 움직였거든요, 4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답답함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조정이 5월에 방향을 설정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중기적으로 항상 그 방향을 제시했었던 게 미국 재무부의 중기 정책 보고서 이쪽이었고, 특히나 FOMC 회의하고 지금 겹치면서 5월의 변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말 5월 초의 흐름은 6월까지의 흐름을 거의 전망할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FOMC 회의 결과하고 우리 공매도 전략, 공매도 재개가 나타내주는 그 영향은 최소한 한 5월 초중순까지는 보신 다음에 4월의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약간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것인지 그것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별 대응과 함께 5월 중순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미국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5월 1일이죠. 조금 있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100일이 되는데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100일 관의 성과와 또 짚어볼 내용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내 지지율 어떻다고 보시나요? 네, 현재 지지율은 50에서 한 60% 정도 나오는데요. 역대로 보면은 레이건이 67%, 오바마의 61%인 점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100일 동안에 9% 상승을 했는데요. 허니문 기간의 경제 성적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A 학점을 줄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에 따르면 지지율은 52% 나왔고요. MBC 조사는 53%, 그리고 폭스는 54%, CBS는 58%가 나왔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때문에 감염자라든지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요. 또 백신 접종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좀 빨라지면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게 이런 높은 지지율로 나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미국의 성인들의 64%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대응에 상당히 잘했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 100일 허니문 기간 동안에는 성적표는 그 홈런을 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이 지지율이 20% 정도 높은 건데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대책을 잘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인가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파리협정 복귀와 동시에 또 시간이 낭비할 수 없다 그러면서 100일간의 우선 추진할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2억 명에 대해서 백신을 접종하는 코로나 대책, 그리고 현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 경제 대책, 그리고 인종 문제와 불평등 문제,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춘 4가지 정책이 상당히 그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은 4가지 중점 정책 중에서 코로나 대책과 관련된 지지율은 무려 72% 나왔고요. 추가 경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67%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지지율도 높게 나오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코로나 대책이 지금과 같이 성공으로 끝난다면은 조기 경기 정상화로 인해서 올해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7.5%로 1951년 이후에 가장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또 취임 100일 동안에 백신 접종을 2억 회 이상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삼았었는데 지금 이게 목표 달성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93일째 2억 명을 넘었고요.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미 1회 이상 접종한 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18세 이상 남녀가 되겠죠. 무려 52%에 달한다고 합니다. 숫자로 보면은 2억 2천만 명이 넘게 접종을 했는데요. 근데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접종을 거부한 사람이 미국인들의 17%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사람이 13%입니다. 합쳐서 30% 정도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접종 횟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남아돌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때문에 연방 정부의 공급을 이제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루이지애나 주가 나타났고요. 또 백신 할당량도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좀 줄여달라고 하는 캔자스, 텍사스가 나오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이죠. 독립기념일까지 일상으로의 복귀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접종이 돼야지만 집단 면역이 획득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미국 안에서 이렇게 접종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30% 정도 되고 있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앞으로 미국에 남아도는 백신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는 3억 회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백신 부족 국가로 공급을 확대하는 게 앞으로 향후에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백신 접종이 좀 빨라진다면은 아직 그 코로나로 인해서 800만 명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했는데 이 문제도 그 상황에 따라서는 좀 유동적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간밤에 이제 미국 의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백신 성과를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다시 움직인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제 회복에 대해서 눈부신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좀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경제 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표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나 직장 폐쇄, 그리고 외출, 이동 제한과 같은 9개 항목의 감염 대책을 수자한 지표가 있는데요. 감염 대책의 엄격도 지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지수를 발표하는데 연초부터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1조 9천조 달러의 그 추가 경제 대책 안에는 1인당 1,400억 달러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실업보험을 주당 300달러 추가적으로 더 주는 안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4천억 달러 예산입니다. 이 중에 94%가 이미 실행이 되면서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초부터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쓰지 않고 뭐 야외 활동이 재개되면서 경제 정상화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인들의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드라이빙 시즌에 맞춰서 이제 본격적인 그 드라이빙 계절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완화 축소를 언제 시작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행복한 시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